안녕하세요. 칠기 좋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단순한 삶이 불러온 극적인 변화.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입니다. 지은이는 에리카 라인, 옮긴이는 이미수, 발행은 갤리온입니다. 우리의 하루 일상은 어떤가요? 밖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에 치이고 스마트폰은 너무 많은 정보를 주며 집에서는 너무 많은 집안일에 허덕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놓고 뜯지도 못한 택배 박스, 물건으로 꽉 찬 어수선한 집,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의 약속, 안 읽은 메일 999 플러스, 끊임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어느 순간 내 삶은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듯 현대의 삶은 점점 더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고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부추깁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어떻게 나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책의 저자 에리카 라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덜 중요한 것은 지워버려라 라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니멀리스트라고 부르는데요. 무조건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불필요한 것에 신경 끄고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동기부여와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집, 가족, 일, 돈, 시간, 인간관계에 걸쳐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이 담겨 있는데요. 손쉬운 전략들을 읽다 보면 즉시 행동으로 옮겨보고 싶다는 의욕을 느끼며 동시에 내 삶의 변화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서 중요한 것과 포기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할 도구와 건강한 정신을 얻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단순한 삶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한창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나는 고향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다. 남편은 출장이 잦아 집을 오래 비웠고 나는 혼자 새 아이를 키우며 애정도 없는 직장에 다녔다. 버거웠고 외로웠다. 어느 날 오후 흔들의자에 앉아 마루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태양은 부드러운 분놀림으로 온 하늘을 황금빛으로 색칠해 놓았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현재가 너무 힘겹다면 이 상황을 무조건 버티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열쇠는 내가 들고 있는데
나는 진짜로 내게 어울리는 삶을 다시 설계해 보기로 결심했다. 진정으로 나와 어울리는 삶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왜 그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핵심적인 가치관을 말한다. 자신의 왜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밖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제거되면 꿈꾸던 삶이 더 분명하게 보인다. 이것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이다. 미니멀리즘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내면의 참모습에 어울리는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돕는다. 툭하면 한눈을 팔게 만들어 결국 원하지 않는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게 하는 방해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 요컨대 미니멀리즘이란 자신에게 꼭 맞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다. 나를 미니멀리즘으로 이끈 것은 투머치 문화를 거부하고 싶다는 반발심이었다.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투머치,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전화통화, 너무 많은 볼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너무 많은 약속에 넌더리가 났다. 나쁜 일정과 성취, 그리고 끝도 없는 물질의 축척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에서 덜어내기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던 나는 삶의 다른 선택지를 붙잡지 않을 수 없었다. 힘들더라도 덜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도 그렇다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 보기로 결심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가치를 따라가 보는 것. 이 선택은 압박감과 죄책감, 그리고 극도의 필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는 비움의 기술. 주위의 미니멀리스트들에게 언제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했다. 온갖 잡동사니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했을 때예요. 잡다한 물건들은 물론이고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정신적 잡동사니는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잡동사니를 이고 지고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 나쁜 영향을 깨닫기가 힘들다. 그러나 언젠가는 도저히 그것들을 감당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온다. 자신을 괴롭히는 잡동사니의 무거움을 체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바로 변화에 대한 소망이 싹트는 순간이다. 세 종류의 잡동사니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물리적 잡동사니. 10대 초반이었을 때 아랫집에 사는 이웃에게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살짝 놀랐다. 비좁은 집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다. 부엌 조리대에는 접시와 음식이 가득했고
책장에 책은 차고 넘쳤으며 아이들의 침실바닥에는 장난감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카펫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장면은 침실에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던 모습이다. 침대 2개가 있던 방이었는데 아이들은 방 안쪽까지 가기 위해 첫 번째 침대에서 2번째 침대로 몸을 훌쩍 날리곤 했다. 그 편이 어수선한 바닥을 헤치며 발 디딜 틈을 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쉬웠기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이웃의 집이 내 기억 속의 그림만큼 어질러졌거나 어수선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집은 우리 집과는 달리 편안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수차례 아이들을 돌봐준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우리 집에 잡동사니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와 똑같은 불편한 느낌이 슬며시 밀려들어 안절부절 못한다. 이것은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다. 어수선한 공간으로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뭔가 살갗에 살짝 와닿는 느낌이 드는가? 부엌이나 침실 혹은 친척집의 거실일 수도 있는 혼잡한 공간에 앉아 있으면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는가?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더 쉽게 정신이 산만해지는가? 가벼웠던 마음이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무거워지지는 않았는가? 어수선하고 산만한 공간에 앉아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집중해 보기를 권한다. 그때 들었던 감정들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정신적 잡동사니. 내 매일함에는 정신적 부담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는 독자들의 이메일이 가득하다. 내 머릿속은 마치 핀볼 게임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생각에서 다음 생각으로 쉴 새 없이 튕겨다니기만 하고 결국에는 해낸 일이 전혀 없어요. 늘 급한 불을 끄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어젯밤 늦게 받은 이메일에 답장을 했나? 치과 예약 일정을 바꿨던가? 프린트 용지 사는 걸 까먹으면 큰일인데 데니의 청첩장에 회신을 보냈던가? 가끔은 뇌가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뒤엉켜 있어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머리를 비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시대다. 모두가 오랜 시간 노동하고 지나치게 경쟁한다. 가정과 직장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기분 좋은 얼굴로 만사를 처리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끊임없이 느낀다. 집이 물건으로 차고 넘치듯이 우리의 정신이 생각으로 차고 넘친다면 어떻게 내면의 중심을 찾을 수 있을까? 감정적 잡동사니. 감정적 잡동사니는 눈에 띄지 않지만 행복과 안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잡동사니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매우 익숙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흡사 옛 친구 같은 느낌마저 든다. 그 생각들을 머리 밖으로 끌어내야만
비로소 그들이 친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실 둘은 결코 친구였던 적이 없다. 다음은 우리의 에너지를 깎아내는 몇 가지 일반적인 생각의 고리들이다. 익숙하게 들리는 것이 있는가? 직접 목록을 만든다면 무엇을 덧붙이겠는가? 이곳에 모든 일을 나 혼자 처리하고 있다.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다. 상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친구로서 나는 형편없다. 나는 친구를 사귀는데 너무 서투르다. 나는 이 일에 영 소질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뇌에 더 깊게 새겨진다.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의 뇌는 변형이 가능하다. 과학용어로 이를 신경과소성이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해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꾸준히 연습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고 기분 좋은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야기다. 나는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도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힘들어했다. 청소년 때 한 멘토를 찾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 좌절감을 토로했던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 후에 아이를 얻으면서 좌절감은 갈수록 깊어졌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은 엄마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이 없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조금씩 깨달은 점이 있으니 나를 괴롭힌 내면의 목소리는 감정적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를 짓누르고 내 영혼의 저항을 일으킨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매뉴얼을 버렸다. 그들이 내 노력을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원해서 노력하기를 선택했다. 이를테면 집에 있는 잡동사니를 정리함으로써 깔끔하고 평온한 환경과 스스로 노력했다는 만족감을 얻는다.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들 역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매뉴얼을 버리고 나니 생각의 전환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이 이야기는 내적 생활에 미니멀리즘을 적용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생각들이 있는가? 머릿속에 맴도는 부정적인 각본을 확인하고 글로 적어보길 권한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인식해라. 다음번엔 그와 같은 각본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 과거에 그랬듯이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의문을 제기하라.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때 원래 생각과 180도 다른 생각으로 즉시 전환하려고 애쓰지 않아야 한다. 이를테면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 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로
전환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보다는 긍정적이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예컨대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가족은 내게 관심이 많아, 혹은 나는 내게 관심이 많아라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을 진심으로 믿어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 당신을 망치는 잡동사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 미니멀리스트의 사고방식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특히 유용하다. 내 형제자매가 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내가 내린 결정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고민하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온갖 목소리를 뚫고 지나가 가장 중요한 목소리, 즉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 한 걸음 물러나 심호흡하라.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휘둘리며 살고 싶지 않다면 무엇이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걸음 물러나 심호흡하는 연습을 하라. 새 자동차를 구입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 자동차를 한 해 더 몰아야 할까? 이번 승진을 신청해야 할까? 아이를 학원에 더 보내야 할까? 상황이 허용할 때마다 자신에게 멈춤이라는 선물을 선사하라. 각 선택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조화를 이루는지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면 최선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결정하라. 마지막으로 등산을 가거나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본 적이 언제였던가. 남편과 나는 누키산맥 기슭에 위치한 대학에 다녔다. 휴식이나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면 우리는 숨막히는 절경이 보일 때까지 걷거나 차를 몰았다. 언젠가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처음 나누었던 때도 산에 올라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던 황혼역이었다. 흑투성이 신발을 신고 물병을 손에 든 채 처음으로 함께 다음 학기보다 더 먼 미래를 그렸던 것도 그것이었다. 이후 우리는 대학원부터 첫 직장, 그리고 가정을 꾸릴 시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는 언제나 그곳을 찾았다. 혼자든 둘이서든 언제나 그곳의 시점이 선사하는 조망에 의지했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했다. 힘들고 지친 일상이 물리적으로 우리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자기 자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더 확실히 볼 수 있게 만들었다. 몇 년 뒤 광활한 옥수수 밭에 둘러싸인 중서부에 살게 되었을 때 알았다. 더 이상 우리는 산에 올라 우리의 문제가 몇 킬로미터 아래에 있다고 느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에 꼭 산꼭대기에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다. 주말에 새로운 도시를 돌아보거나 자동차를 몰고 아름다운 옥수수 밭을 가로지르거나 아니면 거리 끝에 있는 공원까지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자신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라. 선택 앞에서 망설여질 때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떠올리자. 명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때 유용한 방법이다. 이를테면 어떤 선택의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고 좋은 선택, 더 좋은 선택, 그리고 가장 좋은 선택이 있는 경우에 특히 쓸만하다. 가령 올해 예상치 못한 휴가 보너스를 받았는데 그 돈을 저축할지 여행 경비로 쓸지 아니면 자동차 할부나 주택융자 같은 빚을 갚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자. 물론 모두 훌륭한 선택이지만 여기에 도사리고 있는 함정은 모든 선택지가 매력적이기에 우리를 심각한 분석마비에 빠뜨린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순간에 자신만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면 매우 효과적이다. 당신의 가치관을 고려한다면 이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히 당신에게 가장 적합할 것이다. 더 좋은 것, 다시 말해 마음속 깊숙이 간직한 자신의 가치와 꼭 맞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겉으로는 보기에 매력적인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신감이 쌓일 것이다. 질문을 던져라. 무언가를 구입하거나 고등학교 앨범을 버리는 일처럼 사소한 일, 가정을 꾸리거나 먼 지방으로 이사하는 일처럼 중요한 일을 고민할 때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명확한 답을 찾아라. 이것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내 가치관에 어울리는가? 파격적인 입사 제의를 거절한 이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함을 처음 의식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토요일 아침, 잠에서 깬 노래는 자동차 뒤에다 자전거를 묶고 좋아하는 자전거 도로를 향해 미시건호로 떠났다. 자전거에 올라탄 노래는 얼마 못 가서 숨이 찼지만 자전거 페달에 발을 얹은 것이 한참 만이었다. 가슴이 타는 것 같은 느낌을 즐겼다. 살아있음이 느껴졌다. 하루에 10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몇 달을 보낸 터라 살아있음을 다시금 느끼고 싶었다. 최근 그녀는 한 그래픽 디자인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보수는 훌륭했고 회사는 업계에서 평판이 매우 좋은 이름난 회사였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안정적인 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 회사의 기업 문화는 혹독했다. 로렌이 예상하기로 그 회사는 분명 자신에게 큰 성과를 기대할 것이었다. 따라서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아침 요가 수업이나 고향집을 방문하는 것은 고사하고 규모가 작은 고객들을 위해서는 시간을 전혀 낼 수 없었다. 로렌은 길에서 벗어나면서 페달을 돌리던 발을 천천히 멈췄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호수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배낭에서 작은 공책을 꺼내어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들을 재빨리 적었다. 당연히 이력서에 적을 인류회사의 이름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너무 오랜 시간 일하는 바람에 쑤시는 어깨와 퀭한 눈도 건강해지기를 적었다. 경제적 독립은 어떨까?
물론 적었다. 직접 일정을 정하고 그녀가 즐기는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적었다. 몸을 움직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시간, 두말할 필요도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지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어쩌면 다시 데이트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몇 달 전이라면 잎사귀를 덥석 붙잡았겠지만 이제 삶에 대한 비전이 더욱 명확해졌다. 그래서 공책을 다시 집어넣을 때 그녀는 제안받은 자리가 자신의 비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래는 다른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거나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인식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중이었다. 사람들이 통상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것, 즉 잡동사니 정리하기, 필요한 것만 소유하기 같은 것들은 이 과정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미니멀리스트의 방식이란 로렌이 그랬듯이 일상적인 선택에도 자신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중한 사람만 만나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다. 나에게 해로운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현재 당신의 삶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간관계를 떠올리고 적어보자. 친구와 직장 동료, 학부형, 온라인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는 사람들의 이름도 적는다. 부모님, 형제자매, 시댁 식구나 처가 식구, 연인이나 배우자,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친척, 자녀가 있다면 아이들의 이름을 넣는다. 그리고 이 관계들을 지지하는 관계, 중립적인 관계, 해로운 관계로 분류한다. 알다시피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며 한 범주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각 인간관계의 현재 상태에 초점을 맞춰 분류하라. 지지하는 관계, 당신을 지지하고 그 보답으로 당신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 중립적인 관계, 교류를 통해 당신의 정서적 건강을 향상시키지도 않고 빼앗아가지도 않는 사람들. 해로운 관계,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끊임없이 자신이나 삶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 내 경험상 특정한 사람과 교류한 후에 곧바로 기분이 어떤지를 자문해 보면 인간관계를 가장 빨리 그리고 의외로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영감을 받거나 가벼워졌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채워졌다는 기분이 드는가? 아니면 진이 빠지고 소모되고 이전보다 부족해졌다는 느낌이 드는가? 왜 싫은 사람을 옆에 두는가?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해로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 해로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렵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해로운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을 하찮고 다루기 쉬운 존재로 만들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며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이것이 자신도 떨칠 수 없는 뿌리 깊은 불안과 열등감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에게 동정심이 느껴진다. 물론 동정심이 든다고 해서 이런 관계를 위해 우리의 자존심을 기꺼이 희생해서는 안 된다. 해로움의 정도와 그것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살짝 거리를 두거나 아예 연락을 단절하는 식으로 관계를 포기할 수 있다. 내 조언은 단순하다. 부디 해로운 인간관계를 지금 상태로 방치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어수선한 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왜 이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인간관계를 그대로 방치하는가? 누군가를 멀리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강한 사람이 될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면서 자신과 관계를 맺는 대상을 부단히 경계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받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다. 내 것이 아니면 떠안지 마라. 우리는 해로운 사람들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알면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떠안는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데는 무디다. 어렸을 때 나는 부모님이 돈에 쭈들린다고 느낄 때면 나 역시 쭈들린다고 느꼈다. 결혼한 뒤에 남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 역시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이들이 낯선 상황에 긴장하면 나 역시 함께 긴장했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기로 작정한 셈이었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만의 경험을 얻기 위해 지구상에 존재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들과 함께 고난의 길로 들어선다. 그들의 힘든 순간에 함께 해주기 위해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린다. 그러나 애초에 왜 어두운 길로 들어섰는지도 잊을 만큼 오랫동안 그 길에 머물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당신이 출구도 없는 깜깜한 길에 갇혀 있으면 결국 누구에게 이롭겠는가? 미니멀리스트의 여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자신의 것으로 떠안을지 인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존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진정한 나로 존재해도 좋다고 인정할 때 따르는 안도감을 상상해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을 멋대로 판단하거나 그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을 수 있다. 스스로 조화를 이루고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내 이야기와 겹치는 다른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내 인생은 여전히 내가 써야 할 내 이야기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단 8명만이 내 인생에 남는다. 생의 마지막 날을 상상해보자. 당신은 지금껏 잘 살아왔고 이제 곧 남기고 떠날 유산의 긍지를 느낀다. 이때 당신의 임종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는 미국의 전 외교관,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 기바람과 즐거움의 신봉자, 그리고 베스트셀러 사랑으로 변한다의 저자, 밥코프가 던진 질문이다.
받고프는 이 마지막 순간에 곁에 남을 만한 사람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8명이라고 생각한다. 20명이 아니다. 50명도 아니다. 페이스북 친구 800명도 아니다. 8명이다. 당신의 8명은 누구인가? 잠시 여러분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임종을 지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자. 그러고 나서 이 인간관계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돌아보라. 임종을 맞기에는 나에게 아직 남은 시간이 많다고 생각되지만 나의 8명은 내가 영원히 아끼고 신경 쓰고 싶은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 역시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싶다. 나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떠올릴 수 없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좋은 것만 곁에 둘 것. 인간관계에 미니멀리즘을 적용할 때 한 가지 문제점은 사람은 평생 동안 살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잡동사니는 한번 정리하면 대부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어떨까? 인간관계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없애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을 인생에서 없애는 것은 좀처럼 있기 힘든 일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말 해로운 사람들을 제외하면 우리 삶의 한 부분인 사람은 대부분 물건보다 더 많이 용인하고 더 많이 기회를 주어야 할 가치가 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이다. 사랑은 도전을 안긴다. 누구에게나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 20대 초반 나는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캐서린과 친구가 되었다. 캐서린을 내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내가 다니던 헬스장에 오도록 설득했으며 파티에 데려갔다. 그녀가 성장 과정, 직업, 어려운 인간관계를 단절했던 사연을 전할 때 귀담아 들었고 그녀가 독립해서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다. 캐서린은 조금씩 영역을 넓히며 다른 친구들을 사귀었다. 우리는 이후로도 몇 년 동안 계속 연락했다. 그런데 서로 이사를 가면서 멀어졌을 때 나는 깨달았다. 우정을 쌓았던 몇 년 동안 우리의 관계는 반대 방향으로 흘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여자들끼리 밤에 외출하거나 심지어 잠옷바람으로 슈퍼마켓에 갈 때조차 캐서린이 나를 태우러 온 적은 없었다. 내 이야기를 할 때 들어준 적도 없었다. 나는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비록 캐서린과의 관계에서 내가 원했던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나는 더 좋은 것을 얻었다. 기대한 만큼 돌려받지 못했을지언정 사랑과 친절을 실천할 기회, 미니멀리즘의 전반적인 철학, 삶의 비전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대상을 의도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구입하는 물건이나 시간을 보내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이론은 동일해도 실제는 다르다.
사람은 물건과는 다르게 대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기대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얻는 교훈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